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임대업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75세 김정순 가명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무엇보다 효심 깊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곁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손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 그리고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이름 모를 그 젊은 약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처럼 바보같이 속고만 사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끔찍했던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제 남편은 제가 50대 초반일 때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저와 외아들,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낡은 상가 건물 하나뿐이었죠.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안 해본 장사가 없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조금씩 늘려가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아들은 유학을 다녀온 뒤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1년의 절반은 해외에 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며느리 지은이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홀로 계신 거 마음 쓰여서 저 일 못해요. 제가 곁에서 딸처럼 말동무해 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주변 친구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명절에도 쩔쩔매는데 저는 매일 아침 며느리가 차려주는 구첩반상을 받으며 여왕처럼 살았습니다. 지은이의 하루는 오로지 저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제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어느새 따뜻한 배숙을 대령했고 오후에는 제 관절이 안 좋다며 직접 배운 마사지로 퉁퉁 부은 제 다리를 1시간씩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님, 시원하세요? 제가 더 세게 해드릴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늙어서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심지어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백화점에 가서 제 옷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오면서 정작 본인은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아가, 너도 좋은 것 좀 입어라 라고 하면 지은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예쁘게 입으신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던지.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앞으로 다 물려주겠노라고.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약 1년 전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70대 중반이면 여기저기 고장 나는 게 당연하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도자기 화분을 깼습니다. 거실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린 탓이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부엌에서 달려나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러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어머님, 요새 너무 무리하셔서 그래요.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간 병원에서는 노인성 쇠약과
초기 치매 의심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뇌 사진을 보면 혈류량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치매라고 단정 짓기엔 좀 애매하네요. 일단 약 드시면서 지켜보시죠. 치매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이제 기억을 잃고 벽에 똥칠하며 며느리 고생시킬 일만 남았는데. 그런 저를 위로한 건 역시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약 제가 다 구해올게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정성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지극해졌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보약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 아버지가 한의사신데 이 약이 뇌세포 살리는 데는 기가 막히대요. 한 달치가 500만 원이 넘는 건데 어렵게 구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는 검은색 탕약이 담긴 파우치를 데워왔습니다. 맛은 지독하게 썼습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쓰고 비릿한 맛이었죠. 아가, 이거 맛이 너무 역하다. 꼭 상한 것 같아. 제가 인상을 찌푸리면 며느리는 사탕을 까서 제 입에 넣어주며 달랬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이거 드셔야 정신 맑아지고 오래오래 저랑 사시죠. 얼른 드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코를 막고 그 쓴 약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기는커녕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낮 12시에 약을 먹으면 오후 4시까지 시체처럼 잠만 잤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몽롱한 상태에서 헛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다거나 천장에서 검은 뱀이 기어다니는 환각 같은 것들요. 지은아, 나 좀 이상해. 그 약 먹으면 자꾸 헛것이 보여. 제가 두려움에 떨며 말하면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다 명현현상이에요. 몸 안에 있는 나쁜 독소가 빠져나가느라 그런 거래요. 며칠만 더 참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 믿으시죠? 믿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잘해준 며느리니까요. 제 아들보다 저를 더 챙기는 아이인데 설마 저에게 해로운 걸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져 앙상해졌고 숟가락 하나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눈 밑이 퀭하고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빠져있는 제 모습이 낯설어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주일마다 약을 지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혼자 다녀왔겠지만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다며 저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님, 집에만 계시면 더 아파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도 할 겸 같이 가요. 약국 근처에 맛있는 곰탕집도 있대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의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군요. 아, 저 꽃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슬픈 생각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 1층에 있는 행복약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간판은 칠이 벗겨져 허름했고 주변에는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지은아,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니? 동네에도 약국 많은데. 어머님, 여기가 용하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여기서 지은 약 먹고 완치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특별히 아는 사람만 예약제로 받는 곳이라 멀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진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는 늘 보던 50대 남성 약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앳된 얼굴에 여자 약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질끈 묶은 기껏해야 2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싶은 젊은 아가씨였죠. 김 약사님 안 계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젊은 약사는 우리를 보며 화들짝 놀라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김 약사님,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봐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무, 약사 이수진입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잠시만요, 어머님. 저 김 약사님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제 약은 특별 처방이라 아무나 조제하면 안 되는데.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약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통화가 잘 안 터지는지 저 멀리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약국 안에는 저와 젊은 약사,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힘없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약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개미 기어가는 듯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카운터 안쪽에 있던 젊은 약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토끼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흠칫 놀라며 약국 밖을 곁눈질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통화 중인 며느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가 갑자기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제 곁으로 다가온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 패딩 주머니에 무언가를 쑤셔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드시는 약, 보약 아니에요. 네? 무슨 소리냐고 되묻기도 전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입에 넣었다면 지금 당장 뱉으세요. 그리고 도망치세요. 저 여자 믿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약국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들어온 것입니다. 젊은 약사는 번개처럼 일어나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척했지만 마우스를 잡은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약사님이 안 받으시네. 아가씨, 제 처방전 컴퓨터에 있죠? 지난번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농도 진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며느리가 카운터로 다가가며 까칠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네, 확인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특제 탕약 30호 맞으시죠?
약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 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게 뭐지? 환청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며느리가 약을 받아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다 됐어요. 가요. 배고프시죠? 곰탕 먹으러 가요. 지은이가 제 팔짱을 끼는데 그 손길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아니, 뱀의 피부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나서는 순간 유리문 너머로 젊은 약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제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보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니 그 입모양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약 먹고 기운 차리시면 다음 주에는 온천 여행도 가요. 제가 좋은 료칸 알아봐 뒀거든요. 평소라면 그래, 고맙다 라고 했을 그 말이 그 순간에는 마치 지옥으로 가는 여행을 예약해 뒀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패딩 주머니 속에 쑤셔 넣은 그 쪽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그 젊은 약사는 왜 죽는다는 소리를 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꾀병을 부렸습니다. 아가, 차를 오래 탔더니 멀미가 나는구나. 속이 울렁거려서 좀 누워야겠다. 어머, 그러세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저녁 준비되면 부를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해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약 봉투를 찢어 급하게 쓴 듯한 종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줘서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 말 믿으세요. 며느리가 주문한 그 약, 총명탕 뇌세포 활성약 아닙니다. 스코폴라민 성분이랑 고농도 수면 유도제, 그리고 근육 이완제가 섞여 있어요. 이거 계속 드시면 뇌가 굳고 심장이 서서히 멈춰요. 지난달에 근무하던 약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며느리가 약국장님 원장한테 큰 돈을 주고 입막음한 것 같아요. 저 오늘만 대타로 온 거라 할머니 못 봬요. 제발 살고 싶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없으면 안 믿어줄 거예요. 일단 약을 먹는 척하고 버리세요. 할머니,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여자 눈빛이 사람 보는 눈이 아니에요. 쪽지를 읽는 내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스코폴라민? 수면제? 심장이 멈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먹은 게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었다니. 그것도 30년을 친딸처럼 믿었던 며느리가 내 돈으로 독약을 사서 내 입에 털어넣고 있었다니. 흐흐흐. 터져 나오려는 통곡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된다. 들키면 안 된다. 그 여자가 알면 오늘 당장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공포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쪽지를 급하게 베개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래. 잠깐 누워 있었다. 저녁 드셔야죠. 오늘 약 지어온 것도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 좋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색 탕약,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천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얼른 이거 드시고 푹 주무셔야죠. 저 검은 물이 동약이라니? 당장이라도 쟁반을 엎어버리고 이 나쁜 년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쪽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증거 없으면 안 믿어줄 거예요. 일단 먹는 척 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 파우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냄새가 아주 진하네. 네, 원장님이 이번엔 더 신경 써서 다리셨대요. 어머님 생각해서 녹용도 제일 비싼 거 넣으셨대요.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 저는 약을 입에 대는 신용을 하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속이 너무 뒤집혀서 도저히 못 넘기겠다.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올 것 같아. 저는 약 파우치를 내려놓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드셔야죠. 이게 얼마짜린데? 한 모금이라도 드세요. 코 막고 드시면 괜찮아요. 그녀는 집요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약을 먹고 쓰러지는 꼴을 꼭 봐야겠다는 듯이 약 파우치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아서 그래. 이따가 속 좀 가라앉으면 자기 전에 꼭 챙겨 먹으마. 두고 나가거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꼭 드셔야 해요. 식으면 맛없는데 제가 나중에 데워드릴까요? 아니, 내가 알아서 먹으마.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쉬어라. 며느리가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방문을 다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약 파우치를 들고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끼는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전수 돈나무라고 잎이 동전처럼 생겨서 집에 돈을 불러온다는 나무였습니다. 10년을 넘게 키워서 제 허리만큼 자란 아주 튼튼하고 윤기 나는 나무였죠. 미안하다. 너한테 몹쓸 짓을 하는구나. 저는 가위를 가져와 약 파우치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검은 액체를 금전수 화분 흙 위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콸콸콸 검은 물이 흙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독한 한약 냄새 속에 섞인 코를 찌르는 화학 약품 냄새가 그제야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빈 파우치는 물로 헹군 뒤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입가에 냄새를 묻히고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노인네를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끼익. 기름칠을 안 한 경첩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코를 고는 신용을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침대 맡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제 얼굴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이불 밖으로 그 소리가 들릴까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볼을 탁 하고 쳤습니다. 세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조롱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흠칫 놀랐지만 필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우, 징글징글한 노인네. 진짜 명줄 한번 기네. 낮에 듣던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쇳소리가 섞인 듯한 차갑고 비릿한 목소리. 오늘도 약 다 처먹고 자는 거야? 근데 왜 안 뒤져? 약사가 양을 줄였나? 더 세게 타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제 머리맡에 있는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뒤적뒤적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감 도장과 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씨, 비밀번호를 바꿔놨나? 금고 열쇠가 어디 있는 거야? 그녀는 한참을 제 방 안을 서성기다가 제 얼굴 쪽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빨리 가세요. 그래야 저도 좀 살죠. 그이 오기 전에 처리해야 한단 말이야. 응? 그녀의 숨결에서 낯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술도 한잔한 것 같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공포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밖으로 나가면 그녀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도망치면 저는 그냥 치매 노인의 가출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녀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전현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증거.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약을 부었던 그 금전수 화분, 10년을 넘게 싱싱했던 그 나무가 단 하룻밤 만에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초록색이었던 잎사귀들은 검게 타들어가서 우수수 떨어져 있었고 줄기는 쪼그라들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뱃속으로 들어갔다면 내 위장이, 내 뇌가 이렇게 타들어갔겠구나. 화분 흙에서는 여전히 그 역한 약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방 밖에서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복죽 끓였어요. 약 드시기 전에 식사하셔야죠. 저는 죽은 나무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금전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죽어버린 금전수를 본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분을 커튼 뒤로 살짝 밀어놓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배가 고프더구나. 오늘따라 네가 끓인 죽 냄새가 아주 구수하네.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제는 못 드셔서 걱정했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식사 후에 건네준 그 검은 약도 마시는 척하며 텀블러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이 약은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국과수에 보낼 수 없다면 사설 분석 기관에라도 보내야 했으니까요. 지은아, 나 오늘 친구 옥자 좀 만나고 와도 되겠니? 옥자가 다리를 다쳤다는데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녀오세요. 대신 멀리 가지 마시고 2시간 안에는 들어오셔야 해요. 어머님 쓰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녀는 제가 정말로 쇠약해졌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약 기운 때문에 멀리 못 갈 거라고 확신했겠죠. 저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는 죽은 화분 사진이 담긴 핸드폰과 뱉어낸 약이 담긴 작은 병, 그리고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옥자의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내려 골목길을 돌고 돌아 허름한 상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청솔 기획. 간판도 제대로 없는 흥신소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 옥자가 여기가 일 처리는 확실하다며 소개해준 곳이었죠.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남자가 저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 좀 조사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며느리 박지은의 사진과 인적 사항,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을 책상 위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캐주세요. 과거, 빚, 만나는 남자, 그리고 이 약의 성분 분석까지요. 남자는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확인하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약 성분 분석은 하루면 되고요. 뒷조사는 3일 주십시오. 아주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3일은 30년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며느리가 주는 약을 화분 흙에 버렸고 낮에는 시름시름 앓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저는 병원 물리치료를 핑계로 밖으로 나와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장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비소 아르세닉 및 탈륨 검출. 비소요? 네, 옛날에 사약으로 쓰던 독극물입니다. 아주 미량을 섞어서 서서히 중독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수면제 성분도 치사량 직전까지 들어있고요. 할머니, 지금 살아계신 게 기적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히 잠들게 하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작정한 살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대상자 박지은 채무 현황, 사채업자 A 20억 원, 불법 도박 사이트 빚 30억 원, 합계 50억 원, 이자 별도.
50억. 며느님, 도박 중독입니다. 강원랜드는 VIP고 요즘은 인터넷 바카라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생활비, 며느리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금, 이미 다 날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려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구나. 내 건물, 내 유산. 그걸로 빚잔치를 하려고 나를 죽이려 했구나.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탐정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 말입니다. 아들이요? 우리 준석이는 왜요? 외국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는데. 탐정이 한숨을 쉬며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공사장 막노동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남자의 사진. 초라한 행사에게 덥수룩한 수염.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제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준석아. 아드님, 외국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이메일로 어머니, 미국 지사 발령받아서 너무 바빠요 라고 했는데 그거 다 며느리가 조작한 겁니다. 탐정이 핸드폰 포렌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핸드폰을 해킹해서 아드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연남의 대포폰 번호를 아들이라고 저장해 놨어요. 할머니가 문자 보내면 내연남이 아들인 척 답장하고 아들이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차단 메시지가 뜨게 만든 겁니다.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아들 준석이는 1년 전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사업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이 사실 알면 쓰러지신다. 내가 수습할 테니 당분간 숨어 있어라. 라며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연락을 끊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며느리 말만 믿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쁜 년, 이 악마 같은 년,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새끼는 컵라면 먹으며 고생시키고 자기는 도박판에서 수십억을 날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독약을 먹여?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였습니다. 탐정님, 제 아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네, 제가 주소를 알아놨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탐정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봇 사모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친 목소리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살이 쏙 빠져서 뼈만 남은 아들. 거칠어진 손.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이가. 어머니 아시면 쓰러지신다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년이 우리를 속인 거야. 저는 탐정에게 받은 자료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도박빚, 그리고 저에게 먹인 독약 분석 결과까지. 아들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핏발이 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독약이라니요? 지은이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 내가 그 약을 먹고 죽으면 내 재산 상속받아서 빚 갚고 내연남이랑 도망가려고 한 거야. 우악! 아들은 벽을 치며 괴성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등신이었어.
내 마누라가 그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를 지옥에 방치해뒀어. 아들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찧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당장 가서 그 여자 죽여버릴게요. 아들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준서가 진정해라. 어머니,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야죠.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가겠지.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저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건물주가 된 김정순의 도끼가 되살아났습니다. 감옥은 너무 편해. 그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지? 돈이지? 그 돈 때문에 우리 모자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렇다면 똑같이 갚아줘야지. 돈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가 돈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내 눈으로 봐야겠다. 어머니, 그럼 어쩌시려고요? 저는 아들의 귀에 대고 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제 생일. 팔순 잔치 겸 유산 상속 공증을 하겠다고 판을 벌일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며느리 박지은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준서가 너는 내가 부를 때까지 숨어 있어라. 그리고 탐정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며느리의 내연남. 그놈도 그날 그 자리에 오게 만들어야겠어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가, 엄마 물리치료 다 끝났다.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 거지? 일찍 들어갈게. 화면 속에 전송 완료 글자를 보며 저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립스틱을 지우고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색을 죽였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눈 밑에는 거무튀튀한 섀도우를 칠해 병색이 완연한 노인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이 오늘 내일하는 환자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속을 거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 웃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밖에서 객사했을까봐 아니면 변호사라도 만나고 왔을까봐 걱정했겠지.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잡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나 숨이 안 쉬어진다. 어머님, 며느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에 매달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옥잔에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캄캄해지더구나. 아무래도 내 명줄이 다 된 것 같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희열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병원 가요? 구급차 부를게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병원 가봤자 늙어서 그런 걸 뭐 어쩌겠니. 그보다 지은아, 나 방으로 좀 옮겨다오. 너랑 할 얘기가 있다. 저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지만 며느리의 손은 흥분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죽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겠다. 정리라니요? 내 재산 말이다. 준석이 그놈은 연락도 안 되고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애미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니 괘씸해서 한 푼도 주기 싫구나. 지난 1년 내 똥오줌 받아내며 고생한 건 너뿐 아니냐. 그래서 내 건물하고 땅 그리고 현금까지 전부 너한테 넘겨주마. 순간 며느리가 숨을 흡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스크팩 뒤에 숨겨진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만 하면. 아니야. 내 결심이 섰다. 그런데 상속세가 문제야. 내가 죽고 나서 받으면 세금으로 절반은 떼인다더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증여로 넘겨주고 싶어. 이번 주 토요일이 내 몇 번째 생일 아니냐. 그날 조촐하게 잔치나 하면서 변호사 불러서 증여 계약서에 도장 찍자꾸나. 진짜요? 이번 주 토요일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갈라졌습니다. 3일 뒤였습니다. 마음이 급하겠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일 테니까요. 그래. 그런데 내가 예전에 쓰던 김 변호사는 너무 늙어서 일 처리가 느려. 혹시 내 주변에 똑똑한 금융 전문가나 법무사 아는 사람 없니?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구나. 이것이 저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제 대학 선배 중에 아주 유능한 자산 관리사가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하면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해 줄 거예요. 대학 선배라 뻔했습니다. 그 내연남 놈이겠죠. 그래, 잘 됐구나. 그럼 그 사람도 잔치에 초대해라. 맛있는 밥도 먹이고 일처리도 부탁하자꾸나.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요. 어머님은 푹 쉬세요. 며느리는 저를 덮어주고는 헐레벌떡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불러라. 그놈도 내 빚쟁이들도 전부 다 불러 모아라. 지옥불에 들어갈 때는 동반자가 있어야 외롭지 않지. 드디어 결전의 날,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꽃단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날이니까요. 물론 제가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날이겠지만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호텔 뷔페 룸을 예약했다며 저에게 비단 한복을 입혀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우세요. 오늘 오시는 손님들한테 어머님 자랑 많이 할게요. 그녀는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200억이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에 제게 쏟아붓던 독약도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출발 직전 며느리가 텀블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챙기세요. 잔치하면 기운 빠지시니까 중간에 드실 특제 보약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더 진하게 달였어요. 저는 텀블러를 받아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주 특별한 약이지. 고맙다. 이 약이 바로 오늘 쇼의 하이라이트가 될 소품이었습니다.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말쑥한 정장, 금태 안경을 쓴 30대 중반의 남자,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의 그놈, 며느리의 내연남이자 도박 파트너 김민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은 씨 소개로 온 자산관리사 김민재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남자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뱀처럼 매끄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반갑네. 우리 며느리가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하던데 인물이 훤하구만. 저는 속으로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내 전 재산을 정리해줄 귀인인데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뜻대로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며느리가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 됐어. 늙은이는 완전히 속았어.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친척 몇 명과 며느리 쪽 지인들. 그리고 제가 몰래 초대한 특별 손님들은 아직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드디어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저희 시어머님께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탐정이 준 독약 분석 결과지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환희가 차올랐습니다. 내연남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며느리가 꽃사슴 같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건강 챙기느라 고생 많았다. 네가 준 그 약 참 쓰더구나. 그래도 네 정성을 생각해서 내가 꼬박꼬박 먹었지.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당연한 도리인걸요?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텀블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출발 전에 며느리가 준 그 마지막 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내가 너에게 재산을 주기 전에 우리가 건배를 한번 했으면 좋겠구나. 이 좋은 날, 이 귀한 약을 나 혼자 먹기 아깝지 않니?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네, 건배요? 그래. 너도 요즘 힘들어서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자, 엄마가 주는 사랑이다. 이거 한 잔 마셔라. 저는 텀블러 뚜껑을 열고 며느리의 와인잔에 검은 탕약을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지독한 한약 냄새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검은 액체가 찰랑거리는 잔을 며느리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마셔라. 몸에 좋은 총명탕이라며. 네가 직접 달인 거라며. 설마 시어머니가 주는 술을 거절하는 건 아니겠지?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마시는 순간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드셔야죠. 그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못 마시겠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게 보약이라면 못 마실 이유가 없지 않니? 아니면 혹시 이 안에 사람 죽이는 독이라도 들어있는 게냐?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내연남 김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약잔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검은 물이 며느리의 하얀 드레스에 튀었습니다. 농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농담이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공사장 작업복을 입은 제 아들 준석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안경을 쓴 젊은 여자 약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석 씨? 며느리가 귀신을 본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박지은,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아니라 네 제삿날이야. 아들의 등장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수원에 있다면서. 준석이는 대답 대신 박지은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악! 비명과 함께 며느리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수원? 그래, 네가 나를 속여서 보낸 그 공사판 말이지. 내가 거기서 벽돌 나르고 있을 때 너는 내 어머니한테 독약을 먹이고 내 연남이랑 히히낙낙거렸냐? 이 짐승만도 못한 년. 준석이의 고함 소리에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도망치려던 내연남 김민재를 제압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변호사 부를 거야. 김민재가 발악했지만 형사님은 가소롭다는 듯 수갑을 채웠습니다. 변호사? 그래, 감옥 가서 실컷 불러. 김민재 씨, 당신을 살인미수 교사 및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 사무실 금고에서 박지은 씨와 공모한 살인 계획서랑 불법 도박 자금 장부, 방금 다 압수했어. 뭐라고요? 김민재의 눈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사랑?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는 법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가 이번에는 저에게 기어왔습니다.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진심 아시죠? 저 남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흑흑. 어머님 살리려고 가짜 약 먹인 척만 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정말 끝까지 추악이 그지없더군요. 저는 제 치맛자락을 잡은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젊은 약사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수진 양, 이리 좀 와주게. 겁에 질려 구석에 서 있던 수진 양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박지은, 똑똑히 봐라. 네가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아가씨가 다 봤다. 네가 약국에서 뭐라고 했는지. 더 센 거 없어요. 노인네가 왜 이렇게 안 죽어? 라고 했다며. 그리고 여기. 저는 품에서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네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뺨 때리면서 욕한 거. 징글징글한 노인네, 빨리 좀 뒤져라고 했던 거. 내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에 다 찍혔다. 이래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모든 증거가 나오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씨발. 거의 다 됐는데, 그 재산이 다 내 거였는데, 늙은이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본색을 드러낸 그 모습에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며느리의 손목에도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박지은 씨,
존속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이 쓴 도박 빚 50억,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 10억.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갚아야 할 겁니다. 며느리와 내연남이 경찰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식당을 나가는 순간까지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나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평생 거기서 살아라. 내 유산은 시원 한 장도 너한테 안 갈 테니까. 아, 네가 좋아하던 그 검은 약은 내가 교도소로 영치금 대신 보내주마. 그 일이 있고 난 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석이는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성실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제 건물 관리를 도우며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옥상 방수공사. 제가 직접 할게요. 아침마다 씩씩하게 인사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 돈 좀 없으면 어떠냐. 사람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면 그게 부자지. 그리고 저는 특별한 손님을 한 명 더 얻었습니다. 바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 이수진 약사님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원래 일하던 약국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원장에게 찍힌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건물 1층 원래 카페가 있던 자리에 아주 예쁜 약국을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보증금? 월세?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준 생명에 비하면 그것건 푼돈이니까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안색이 너무 좋으세요. 수진 양. 아니 이제 이 원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줍니다. 이제 저는 그 약국에서 진짜 비타민을 받아 먹습니다. 쓰디쓴 독약이 아니라 달콤하고 상큼한 비타민을요. 가끔 옥잔에 집에 가서 수다를 떱니다. 아이고, 정순아, 너 그때 며느리 얼굴에 약 뿌릴 때 진짜 멋있더라.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았어. 친구들의 놀림 섞인 칭찬을 들으며 우리는 껄껄 웃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뭐길래 가족도 양심도 팔아넘기게 만드는지.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지나치게 친절한가요? 아니면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나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깨어 있으세요. 진짜 사랑은 혀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저는 70평생을 살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저 같은 비극이 없기를, 그리고 따뜻한 진심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순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한 며느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시어머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